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날 전 시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으러 갔습니다. 저를 집에서 굴러다니는 하녀 정도로만 생각하던 그분의 빚을요. 손엔 떨리는 마음으로 도장 하나 쥐고 있었죠. 내가 이걸 왜 해야 하지? 수십 번도 넘게 되뇌면서도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 집안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또 제가 나서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돈을 갚으러 간 제가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해고장을 던지고 나왔거든요. 그 종이를 건네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서서히 굳어가던 그 표정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댁은 말 그대로 박살났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 진짜로 시작해볼게요. 영상 시작 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12년 차 며느리입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듯 하면서도 참 길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시간 동안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제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요. 누구에게나 미소 짓고 예의 바르고 나쁜 마음을 가져본 적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착한 것과 능력이 있는 것은 별개더라고요. 남편은 뭘 해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석 달을 못 버텼고 직장을 다녀도 1년이 채 안 돼서 그만뒀어요. 이유는 늘 비슷했습니다.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동료들이 자기를 무시해서, 일이 적성에 안 맞아서. 처음엔 저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사람마다 맞는 길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남편에게도 맞는 길이 나타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깨닫게 된 건 남편은 사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 편하게 누가 뭐라 하지 않으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삶을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무능함을 모두 제 탓으로 돌리는 분이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 모양이지. 시어머니가 처음 이 말을 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결혼 2년 차였어요. 남편이 또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을 때였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불쑥 들어오셨어요. 여자가 능력이 없으니 집안이 기울지.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살림을 꾸려가려고 노력했고 남편을 응원했고 힘들 때마다 곁에서 위로해줬는데 그게 잘못이었나 싶었어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날부터 재수가 없어.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처음엔 어른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말 없는 집안 하녀가 되어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려드리고 남편 밥 챙겨주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점심때가 되면 또 밥을 차리고 오후엔 장을 보러 가고 저녁 준비를 하고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주말에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반찬 가게에 나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반찬 장사를 했는데 주문이 많은 날이면 새벽부터 밤까지 일손이 필요했거든요. 손빨은 네가 나와서 도와줘야지. 우리 집 먹고 사는 게 어디서 나오는데.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제가 이 집에서 공짜로 밥만 축내는 사람처럼요. 사실 저도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었거든요. 월급이 많진 않았지만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고 가끔 옷도 사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그립더라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가 밖에 나가서 일하면 집안일은 누가 해?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차려주고?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하겠다고 말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도 별 반응이 없었어요. 뭐 네가 하고 싶으면 해. 근데 집안일도 네가 다 해야 돼. 나는 못해. 남편의 대답은 늘 그랬습니다. 허락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못하게 만드는 말이었죠. 일을 하면서 집안일까지 다 하라는 건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한 해, 두 해, 세 해. 어느새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저는 36이 되어 있었어요. 가끔 쉬고 싶다고 말하면 돌아오는 건 한숨뿐이었습니다. 휴, 며느리가 그렇게 약해서야. 우리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살았어. 시어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 한숨 뒤에 숨겨진 의미를 저도 알았어요. 너는 우리보다 못하다는 거. 너는 참을성도 없고 나약하다는 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나약한 건 아닐까? 다른 며느리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저만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걸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뭐해? 저녁은 차렸어? 아직이요. 지금 할게요. 저는 후다닥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등 뒤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넌 그냥 내 옆에서 평생 도와주다 늙으면 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도와주다 늙으면 되는 거야. 저는 그저 도움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평생 무급조수.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저 일손이 필요할 때 부르면 되는 존재.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가? 앞으로도 10년, 20년을 이렇게 살다가 늙어서 죽는 건가? 그때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 눈에 생기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예전엔 그래도 반짝이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텅 빈 것처럼 공허한 눈빛이었어요. 이건 아니야. 이대로는 안 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달라짐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훨씬 극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빚 때문이었어요. 그 일이 터지기 몇 달 전부터 시어머니 행동이 조금씩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예민해지셨고 전화를 받을 때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하시곤 했어요.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사생활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댁에 계세요? 사장님 좀 뵙고 싶은데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중했지만 어딘가 단호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얼굴이 굳어지셨고 급하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나누셨죠. 무슨 일이세요? 도와드릴 거?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어요. 네가 상관할 일 아니니까 신경 꺼. 쓸데없는데 관심 갖지 말고 내 할 일이나 해.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주실 것 같지도 않았고 묻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반찬 가게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고 있었고 주물량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 손님이 많이 줄었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그냥 짜증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장사가 원래 그런 거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지. 넌 몰라도 돼.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시어머니의 표정에는 초조함이 가득했고 가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지 않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죠. 무슨 일 있으신가 봐. 그런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답게 문제를 파고들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제게 불쑥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 혹시 돈 좀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돈이요? 무슨 돈 말씀이세요? 그냥 좀 있냐고. 비상금 같은 거. 저는 사실 몰래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할 때 받은 약간의 용돈이랑 명절 때 친정 부모님이 몰래 쥐어주신 돈을 모아둔 거였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100만 원 정도는 있었죠. 하지만 그걸 시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왠지 그 돈을 드리면 다시는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많이는 없어요. 그렇게 얼버무렸더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게 통장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어.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왜요? 무슨 용도로요? 그냥 만들라니까.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드렸죠. 시어머니는 통장을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 통장으로 좀 돈을 옮길 거야. 근데 넌 절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걸까? 그냥 시어머니 명의로 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감히 그런 걸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물어봤자 또 쓸데없는 참견한다고 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그날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디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가게에 계셨죠. 핸드폰이 울렸을 때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며느리분이시죠? 처음 듣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딱딱하고 사무적인 어조였어요. 누구세요? 저는 금융사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분이 저희 쪽에 빚을 좀 내셨는데요.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빚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분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셨는데 몇 달째 연체 중이세요. 이대로 가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며느리분 명의로 된 통장이 연대보증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언제 연대보증을? 통장 만드실 때 서류에 같이 사인하셨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라고 했는지, 왜 그렇게 급하게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는지, 저는 속은 거였어요. 얼마나 되는데요? 1,500만 원입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겁니다. 1,500만 원. 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갚지 않으시면 법적 절차에 들어갑니다. 며느리분도 연대보증인이시니까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1,500만 원. 어떻게 갚아요? 저는 돈도 없는데. 당장 시어머니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려서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가게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요.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쁜데. 나중에 해. 아니요, 지금 꼭 해야 돼요. 중요한 일이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그럼 가게로 와. 전화로 할 얘기 아니면. 알겠습니다. 저는 후다닥 외출 준비를 하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지?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가게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혼자 계셨습니다. 손님도 없었고 가게 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어요. 왔어? 뭔데 그렇게 급해? 어머니 금융사에서 전화 왔어요. 제 명의로 연대보증이 되어 있다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잖아요. 왜 제 이름을 쓰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의자에 앉으셨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었어. 돈이 필요했다고. 그럼 저한테 말을 하셨어야죠. 왜 몰래 제 이름을 쓰세요? 말하면 반대할 거 아냐. 그냥 내가 알아서 갚으려고 했어. 근데 지금 못 갚고 계시잖아요. 연체 중이라고 하던데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계셨어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1,500만 원이에요. 알아. 내가 안다고. 그럼 어떻게 갚으실 건데요?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넌 우리 집 식구잖아. 가족이면 도와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면 도와야 한다고요? 그럼 저한테 먼저 물어보셨어야죠. 제 이름을 몰래 쓰는 게 가족이 하는 짓이에요? 너 지금 목소리 높이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도 참고 참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네, 목소리 높이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1,500만 원을 어떻게 갚아요? 저는 돈도 없는데. 넌 돈 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설거지뿐인데 이럴 때라도 도움이 되면 되는 거지.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돈 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설거지뿐.
시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12년 동안 이 집에서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설거지뿐이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가게를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온갖 감정이 뒤섞여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그리고 그 달라짐을 위해 저는 작은 첫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래전에 샀던 건데 거의 쓰지 않아서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아직 가게에서 돌아오지 않으셨죠.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뭔가 해야 돼. 나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하지만 막상 컴퓨터 앞에 앉으니 막막했어요. 뭘 할 수 있을까? 12년 동안 집에만 있었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택근무, 프리랜서, 부업. 온갖 검색어를 입력하며 정보를 찾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을 발견했습니다. 간단한 명함 디자인부터 로고, 전단지까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광고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사실 결혼 전에 디자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었지만 독학으로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를 조금 다룰 줄 알았거든요. 회사에서 팀 프로젝트 발표 자료 만들 때 제가 만든 디자인을 다들 좋아했었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걸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냥 매일매일 주어진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연습 삼아 만들어뒀던 작업물들을 찾아서 올렸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는 있었거든요.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작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는 소리에 얼른 노트북을 끄고 누웠어요. 들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집안일을 하고 시어머니 가게 일을 도우면서 밤에는 몰래 디자인 작업을 했어요. 처음엔 의뢰가 들어올까 반신반의했는데 일주일 뒤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카페 명함 디자인이었어요. 간단한 작업이었지만 제게는 엄청난 의미였죠. 누군가 제 실력을 알아봐 준 거니까요. 밤새 작업해서 시안을 보냈고 의뢰인은 너무 마음에 든다며 칭찬해줬어요. 완전 제가 원하던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짧은 메시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입금이 확인되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5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제 능력으로 번 첫 돈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돈을 벌 수 있구나. 그 뒤로 의뢰가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명함 디자인, 전단지, 로고, SNS 썸네일. 작은 일들이었지만 꾸준히 들어왔어요.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조금씩 수입이 늘어갔습니다.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를 위해서요. 하지만 이중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낮에 집안일하고 가게 일 도우느라 녹초가 되는데 밤에 또 작업을 하려니 몸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매일 새벽 2, 3시까지 작업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너무 피곤해서 뜨거운 물에 손을 댈 뻔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렸는데 온몸이 휘청거리더라고요.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잠을 좀 못 잤어요. 밤에 뭐 해? 남편이랑 싸웠어? 아니에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방 쪽을 자주 힐끗거리셨어요. 혹시 제가 뭔가 숨기는 거 아닌가 의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했어요. 노트북을 쓸 때는 반드시 문을 잠그고 소리가 나지 않게 이어폰을 꽂고 새벽에 잠깐이라도 졸면 알람을 맞춰놓고요. 2달쯤 지났을 때 통장에 1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돈으로 100만 원을 모은 거였어요. 통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조금씩 시어머니 빚도 갚을 수 있을까? 1,500만 원은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다시 저를 불렀어요. 너 통장에 돈 좀 들어왔다며?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 내 통장으로 입금이 좀 있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만든 통장은 시어머니가 보증 용도로 쓰신 그 통장이었고 당연히 시어머니 명의가 함께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입출금 내역이 시어머니한테도 통보가 된 거죠. 아, 그게 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은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변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친구? 무슨 친구? 너한테 그런 친구 있었어? 옛날 친구요. 연락이 와서.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마나 들어온 건데? 많지 않아요. 정확히 말해봐. 100만 원이요.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1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 그 돈 어디 쓸 거야? 제가 쓰려고요. 뭐해? 제 돈인데 뭐에 쓰든 상관없잖아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이니까 제가 쓸 권리가 있잖아요. 그 통장은 원래 우리 빚 때문에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그 돈으로 빚부터 갚아야지.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어머니 빚을 갚으라고요? 넌 우리 집 식구잖아. 당연한 거지. 식구면 다예요? 제 허락도 없이 제 이름을 도용하고 제가 번 돈까지 가져가려고 하시는 게 식구가 하는 짓이에요?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디서 목에 힘주고 짓거리는 거야? 네가 이 집에서 밥이나 축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누구 덕분인데?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밥 축 낸다고요? 제가 12년 동안 이 집에서 뭘 했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하고 주말에 가게 일 나가고 쉬는 날도 없이 일했는데 그게 밥 축 내는 거예요? 그건 네가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인격? 아, 웃기고 있네. 네가 무슨 인격이 있어? 돈도 못 버는 주제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 돈 벌어요. 지금도 벌고 있고요. 어머니가 모르실 뿐이에요. 뭐, 무슨 소리야? 저 요즘 온라인으로 디자인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 벌고 있고요. 그 100만 원도 제가 일해서 번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같은 게 무슨 디자인을 해? 웃기고 있네. 거짓말도 적당히 해라.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래? 그럼 증명해봐. 저는 방으로 가서 노트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서 제 작업물들을 보여줬어요. 이게 제가 한 일이에요. 명함 디자인, 로고, 전단지.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시어머니는 화면을 흘끗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이런 거 인터넷에서 베낀 거 아니야? 베낀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만든 거라고요. 증명해봐. 어떻게 네가 만들었다고 증명할 건데?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뭘 보여줘도 믿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냥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였어요. 더 이상은 이 집에서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일단 돈을 더 모으자. 혼자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모으자. 그리고 나서 이 집을 나가자.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저를 더 철저하게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문 쪽을 쳐다보셨고 제가 핸드폰을 볼 때면 뭐 보냐고 물으셨고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으면 왜 안 자냐고 따지셨어요. 너 요즘 수상해.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아니에요. 거짓말 마. 내가 다 안다. 뭘 아신다는 거예요? 넌 분명 뭔가 꾸미고 있어. 이 집에서 나갈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맞네. 야, 너 감히 이 집을 나갈 생각을 해? 네가 어딜 나가? 나가봐라. 나가서 뭘 할 건데? 이래서 살 거예요. 아, 웃기고 있네. 너 같은 게 무슨 일을 해서 살아? 할 줄 아는 게 설거지밖에 없는데. 또 그 말이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설거지밖에 없다는 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일까? 설거지밖에 못하는 사람일까?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요. 제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의뢰를 더 많이 받았고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출구가 보였거든요. 이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가요. 석 달쯤 지났을 때 통장에 300만 원이 모였습니다. 6달쯤 지났을 때는 500만 원이 넘었어요. 이 정도면 혼자 자취방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보증금이랑 월세를 내고 당분간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은 모인 거죠. 하지만 집을 나가려면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나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방을 얻을지,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할지, 앞으로 어떻게 수입을 늘릴지. 매일 밤 노트에 적어가며 계획을 다듬었어요. 완벽하게 준비해서 나가야 했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돌아와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가게에서 또다시 전화가 온 날이었어요. 며느리님, 또 연체 통보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가게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빚 문제로 또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는 짜증스럽게 대답하셨어요. 또? 귀찮게 왜 이렇게 연락을 많이 하는 거야? 제가 처리하고 올게요. 그래, 알아서 잘해.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종이가 있었어요. 한 장의 종이. 하지만 그 종이에는 제 인생을 바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내야 할 때였어요. 가게로 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그날은 1시간쯤 걸리는 것 같았어요. 가방 속 종이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정말 이걸 건네도 될까?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가게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계산대 뒤에 앉아 계셨어요. 손님은 한 명도 없었고 가게 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왔어? 네. 그 사람들은? 아직 안 왔어요. 곧 올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기댔습니다. 정말 골치 아프네.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금융사 직원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락드렸던 사람입니다. 네, 앉으세요. 직원들은 서류 가방을 열고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현재 연체 금액이 1,800만 원입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겁니다. 1,800만 원. 처음 들었던 1,5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더 늘어난 거였어요. 이걸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데요? 일주일 안에 전액 상환하시거나 최소한 500만 원 이상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절차로 넘어갑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500만 원을 일주일 안에 어떻게 구해요?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닙니다. 보증인이신 며느리분과 상의하세요. 직원들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제가 상환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일주일 안에 첫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은 서류를 두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봤어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종이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게 뭐야? 읽어보세요. 시어머니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가사노동 계약 해지 통보서. 더 이상 무급 노동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귀댁의 모든 가사, 심부름, 가게 업무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앞으로는 제 삶을 위해 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이를 읽고 나서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무슨 장난이야?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 너 지금 어디서 감히 이런 걸 들이미는 거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12년 동안 참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뭐라고 부르시든 어떻게 대하시든 다 참았어요.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게 당연한 거잖아. 며느리면 시어머니 섬기는 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인격? 너 지금 나한테 인격 타령하는 거야? 네. 어머니는 저를 사람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냥 일 시킬 수 있는 하녀로만 봤죠. 뭐라고? 할 줄 아는 게 설거지뿐이라고 하셨잖아요. 돈도 못 번다고 하셨잖아요.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으면서 제 이름으로 빚을 내고 제가 번 돈까지 가져가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 돈 벌어요. 제 능력으로요. 어머니가 무시하시던 그 디자인 일로 매달 100만 원 넘게 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제 통장에 지금 600만 원이 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600만 원? 네. 그 돈으로 어머니 빚 갚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할 거예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제 돈으로 어머니 빚을 갚을 이유가 없어요. 제 허락도 없이 제 이름을 도용하신 건 명백한 범죄고요. 법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어머니가 저한테 손해배상을 하셔야 해요. 넌 지금 나를 고소하겠다는 거야? 아니요. 고소는 안 할 거예요. 대신 저는 이 집을 나갈 거예요.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나가? 너 어딜 나가? 나가서 뭘 할 건데? 혼자 살 거예요. 제 능력으로요. 아, 정말 웃기고 있네. 네가 혼자 살아? 며칠이나 버틸지 궁금하네. 그건 어머니가 걱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뭔데? 제 통장 사본이에요.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만든 그 통장이요. 여기 보시면 제가 번 돈이 입금된 기록이 다 있어요. 시어머니는 종이를 받아들고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창백해졌어요. 네가 정말 이렇게 많이 벌었어? 네. 어머니가 모르셨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이를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고 계셨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통장은 어머니 명의도 같이 걸려 있으니까 어머니가 마음대로 쓰실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오늘부로 이 통장을 해지할 거예요. 그리고 제 명의로 새 통장을 만들 거고요. 시어머니는 종이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와? 12년 동안 누가 널 먹여 살렸는데 제가 이래서 살았어요. 무급으로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게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 당연한 게 아니에요. 노동이에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노동이라고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가? 밥 먹여주고 재워준 게 대가 아니야? 그건 대가가 아니에요. 최소한의 생존권이죠.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참았던 모든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제대로 대접해 주신 적이 없어요. 명절 때 친척들 앞에서는 우리 며느리 참 착하다고 하시면서 집에서는 하녀 부리듯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매일이요. 매일 그러셨어요. 아침에 밥상이 늦게 나왔다고, 국이 짜다고, 빨래가 덜 말랐다고, 청소가 깨끗하지 않다고. 늘 뭔가 부족하다고 하셨죠. 그건 네가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잖아. 아니에요. 어머니가 만족하실 일이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뭘 해도 뭔가 문제를 찾으셨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야 또? 이혼 동의서예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혼? 너 미쳤어? 아니에요. 정신 차린 거예요. 이 결혼은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를 사랑하지도 않는 남편, 저를 인정하지도 않는 시어머니. 이런 가족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 아들은 뭐가 어때서? 착한 애잖아. 착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일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집에 누워있기만 하는데 그게 남편이에요? 그건 네가 내조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여자가 남자를 잘 뒷받침해줬으면 저렇게 안 됐어.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모든 게 제 탓이시네요. 남편이 무능한 것도, 빚을 진 것도, 가게가 안 되는 것도 다 제 탓이에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동의서는 남편한테 직접 줄게요. 어머니는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저는 다음 주에 집을 나갈 거고 더 이상 이 집안과는 아무 관계도 없을 거예요. 넌 나가면 못 살아. 분명히 후회할 거야. 후회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가 걱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나가면 우리 집은 어떻게 돼? 누가 집안일 해? 누가 가게 일 도와줘?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저는 더 이상 무급 노동자가 아니니까요. 너 정말 이러는 거야? 12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나올 수 있어? 매정한 건 어머니예요. 저를 12년 동안 착취하면서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하셨잖아요. 제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한 번도 괜찮냐고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가방을 메고 일어났습니다. 빚 문제는 어머니가 직접 처리하세요. 제 이름이 보증에 걸린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따로 변호사와 상담할 거예요. 그리고 제 명의로 된 모든 걸 정리할 거고요. 너 정말 이러는 거야? 네. 정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이 은혜도 모르는 것이. 네가 어디서 이렇게 나와? 은혜요? 어떤 은혜 말씀이세요? 12년 동안 저를 노예처럼 부린 게 은혜예요? 우리가 너 받아준 게 은혜지. 내 같은 게 시집이나 올 수 있었던 게 어디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남은 미련도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어요. 받아줬다고요? 제가 부탁해서 온 줄 아세요? 저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넌 나가면 분명히 후회할 거야. 혼자서 못 살아. 그건 두고 봐요. 제가 얼마나 잘 사는지요. 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어요. 가슴이 뛰고 손이 떨렸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상쾌했습니다.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찾아둔 원룸이 있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작지만 제게는 딱 맞는 공간이었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며칠 전에 문의드렸던 원룸이요. 아직 있나요? 네, 아직 있습니다. 계약하고 싶은데요. 언제 가능할까요? 오늘 오후에도 가능한데요. 그럼 2시에 갈게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이구나.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죠. 어디 갔다 와? 가게. 또 무슨 일이야? 빚 문제.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심도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 필요한 물건들, 노트북, 서류들. 생각보다 가져갈 게 많지 않았어요. 12년을 살았는데 제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이것밖에 없다니. 씁쓸했습니다. 캐리어에 짐을 다 넣고 나서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초기에 남편이 써준 편지가 있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사랑할게요. 그때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하는 말이었을까요? 편지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방문을 열고 나가는데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저와 마주쳤어요. 뭐해? 짐 싸? 응. 나가. 어디? 혼자 살 거야. 이혼할 거고.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허탈했습니다. 12년 동안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는 거였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그게 문제야. 무슨 말이야? 12년 동안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어. 일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나한테 관심도 없었어. 그냥 매일 집에 누워서 TV만 봤잖아. 나도 힘들었어. 일이 안 풀려서. 일이 안 풀린 게 아니라 당신이 노력을 안 한 거야.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만두고. 그게 12년 내내 반복됐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진짜 가는 거야? 응. 나는 어떻게 하고?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이제 나는 당신 엄마가 아니야.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붙잡지는 않았어요. 그럴 용기도 없었을 겁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데 뒤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을 제 발로 떠나는 순간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어요. 부동산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야. 나를 위해 사는 거야. 부동산에서 계약을 마치고 새 집 열쇠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여기가 제 집이구나. 짐을 풀고 방을 정리하면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아무도 제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천장이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가 많이 화나셨어. 집에 와서 얘기하자.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집은 제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얘야, 시어머니한테서 연락 왔다. 네가 집을 나갔다며? 네, 엄마. 이혼할 거예요. 뭐? 갑자기 왜? 저는 엄마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1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시어머니가 어떻게 대했는지, 빚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엄마. 넌 잘했어. 엄마는 네가 거기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 알고 있었어. 근데 네가 참고 있으니까 엄마도 참고 지켜본 거야. 미안하다. 엄마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제가 선택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혼자 살면서 일할 거예요. 이미 수입도 있고 앞으로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힘들면 언제든지 집에 와. 알았지? 네, 고마워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 뒤로 저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더 이상 집안일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작업 시간이 훨씬 많아졌어요. 의뢰가 점점 늘어났고 단가도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5만 원짜리 명함 디자인이었는데 이제는 50만 원짜리 브랜딩 작업까지 맡게 됐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작은 디자인 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많아졌거든요.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괜찮은 디자이너 2명을 찾았어요. 젊고 재능 있는 친구들이었죠. 우리는 온라인으로 협업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직원도 3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2년째 되던 해 저는 드디어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재판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빚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제 명의가 무단으로 사용된 것이 인정돼서 저는 연대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12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도 많이 굽었습니다. 만족하냐? 시어머니가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만족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제 권리를 찾은 것뿐이에요. 네가 나간 뒤로 우리 집은 완전히 망가졌어.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가게는 문 닫았고 빚만 잔뜩 남았어. 그건 제 탓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될 집이었던 거예요. 네가 있었으면 안 그랬을 거야. 아니에요. 제가 있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문제는 저한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머니와 남편한테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후회하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대답을 들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3년째 되던 해 저는 본격적으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였지만 나름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대기업 프로젝트도 몇 건 따냈고요. 어느 날 직원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대표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간절함이요. 절대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간절함이었어요. 4년째 되던 해 회사 매출이 10억을 넘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4년 전 제가 시어머니 가게에서 해고장을 던지던 그날 상상이나 했을까요? 5년째 되던 해봄 저는 처음으로 제 차를 샀습니다. 중고차가 아니라 새 차였어요. 작은 SUV였지만 제게는 큰 의미였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신호등에 걸렸을 때 옆차에서 누군가 저를 쳐다봤어요. 남편이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남편은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머리는 텁수룩했고 옷도 낡아 보였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백미러로 남편의 차가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고 그냥 먼 남의 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분이신가요? 누구세요? 병원입니다. 시어머니분이 입원하셨는데요. 연락처가 며느리분 번호밖에 없어서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췌장암 말기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직원들은 다 퇴근하고 저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봐야겠어.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가야 하나? 5년 전 그렇게 결별했는데 지금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차는 이미 병원을 향하고 있었어요. 손이 알아서 핸들을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엔진을 끄고 불도 끄고 그냥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가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잘 지냈냐고 물어볼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다 올까? 결국 차에서 내렸습니다. 병원 로비는 밤인데도 환했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안내 데스크에서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중환자실이 있는 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면서 병실 번호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703호.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까? 그냥 들어가야 할까?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어두웠어요.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고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시어머니는 너무 많이 야위어 계셨어요. 예전에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뺨은 푹 꺼졌고 피부는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잠들어 계신 것 같았어요. 숨소리가 가늘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시어머니의 손이 움직였어요. 천천히 눈을 뜨시더니 저를 보셨습니다. 왔구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네. 올 줄 몰랐는데. 저도 올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물 좀 줄래? 저는 침대 옆 탁자에 있던 물컵을 들어 시어머니 입에 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조금 마시고 나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맙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실 밖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잘 살고 있다며.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회사도 차렸다고 들었어.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우연히 봤어. 신문 기사에. 젊은 여성 창업가 특집이었나? 거기 내 사진이 있더라. 저는 몇 달 전 지역신문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기사였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셨다니 놀라웠어요. 사진 보고 한참 웃었어. 정말 잘생겼더라.
아니, 잘 되었다는 말이 맞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기침을 했습니다. 심한 기침이었어요. 몸을 떠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시어머니 등을 토닥여 드렸어요. 기침이 멎을 때까지요. 미안하다. 갑자기 나온 말이었습니다. 뭐가요? 다 미안해. 시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널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도구로만 봤지.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로 생각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아? 내가 무서웠거든. 무서우셨다고요? 응. 네가 똑똑하고 능력 있는 거. 그게 무서웠어. 너한테 힘을 주면 넌 당장이라도 이 집을 나갈 것 같았거든. 그래서 계속 짓눌렀어. 네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쓸모없다고 말했지. 시어머니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나한테 하는 말이었어. 나 자신한테. 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거든. 남편이 죽고 나서 가게 하나 제대로 운영도 못했어. 우리 아들도 제대로 못 키웠고.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심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있어야 우리 집이 돌아갔어. 네가 집안일을 다 하고 가게도 도와주고 우리 아들 뒷바라지도 해주고. 그게 없어지면 다 무너질 것 같았어. 실제로 무너졌고. 시어머니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더 못되게 굴었나 봐. 네가 나를 떠나지 못하게. 네가 여기가 아니면 갈 데가 없다고 믿게 만들려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알아. 이제는 알아. 너무 늦게 알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그럴 자격도 없고.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같았으면 뿌리쳤을 텐데 지금은 그럴 필요를 못 느꼈어요. 나 죽으면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줘. 우리 아들한테는 말하지 마. 어차피 올지도 모르겠고. 남편은요? 연락이 안 돼.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어. 집도 팔렸고 연락처도 바뀌었고. 혼자 사는 것 같던데.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평생 그 애한테 잘못했어. 너무 감싸기만 하고 혼도 안 내고 다 내 탓으로 돌렸지. 그래서 저렇게 된 거야. 다 내 탓이야. 지금은 어디 계세요? 남편이요. 모르겠어. 가끔 문자는 와. 돈 좀 보내달라고. 근데 난 줄 돈이 없어. 이 병원비도 정부 지원으로 겨우 내고 있는데. 저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동정심이 생긴 건 아니었어요. 그냥 허무했습니다. 5년 전 그렇게 잘난 척하던 시댁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거든요. 너 행복하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 아직이요. 일이 바빠서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도 해봐. 좋은 사람 만나서 제대로 된 사랑 받아봐. 우리 집에서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말하는 게 힘든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환자분 상태가 안 좋으세요. 오늘 밤이 고비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더 가늘어지고 있었어요. 한밤중쯤 됐을 때 시어머니가 다시 눈을 뜨셨습니다. 아직 있구나. 네. 고마워. 끝까지 곁에 있어줘서.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넌 착한 이야.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여기 와줬잖아. 저도 모르겠어요. 왜 왔는지.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 시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더 느려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시어머니를요. 간호사를 불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당장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더 앉아있고 싶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간호사실로 가서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간호사들이 병실로 달려갔고 의사가 와서 확인했어요. 오전 5시 23분 사망 확인되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치르실 건가요? 간소하게 할게요.
화장하고 바다에 산골하겠습니다. 보호자분이 다 처리하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할게요. 사실 저는 이미 며느리도 아니었고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이 없으니 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례 절차를 밟으면서 남편한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여러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 혼자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장례식장도 예약하고 서류도 작성하고 화장 일정도 잡았어요. 3일장으로 치렀는데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옛날 가게 단골 몇 분이 오셨고 친척 중에 한두 분 오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례식장 빈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쓸쓸하게 갈 수도 있구나. 시어머니는 평생 사람들한테 잘해주지 않았습니다. 늘 자기 이익만 챙기고 남을 이용하고 못되게 굴었죠. 그 결과가 이렇게 텅 빈 빈소였어요. 마지막 날 화장장으로 향할 때도 저 혼자였습니다. 연구차에 시어머니의 관이 실렸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작은 항아리였어요. 한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 작은 항아리에 담기는 거구나. 시어머니의 유언대로 바다로 향했습니다. 해안가 방파제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항아리를 열고 유골을 바다에 뿌렸습니다. 하얀 가루가 바람에 날려 바다로 흩어졌어요. 잘 가세요. 그 한마디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차에 타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끝났구나. 정말 끝났구나.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시원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담담했어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집으로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익숙한 공간이 저를 반겼습니다. 제가 고른 가구들, 제가 꾸민 인테리어,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든 공간.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참 예뻤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직원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대표님, 내일 미팅 준비 다 됐습니다. 편히 쉬세요. 고마워. 내일 봐.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5년 전 그날 시어머니에게 해고장을 던진 그날을요. 그날 제 손은 떨렸습니다. 무서웠고 불안했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혼자 살아남았고 성공했고 행복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말했었죠. 나가면 못 산다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할 수 있었어요. 아니, 혼자였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사는 삶.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아요. 며칠 뒤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힘드셨을 텐데. 아니야. 오히려 후련해. 직원들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요. 대기업 브랜딩 프로젝트였는데 계약 금액이 5억 원이었습니다. 미팅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계약은 성사됐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시어머니가 제게 빚 1,500만 원을 떠넘기려 했을 때 그때 제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5년 뒤 제가 5억짜리 프로젝트를 따내리라고요. 그날 저녁 혼자 조용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와인을 주문했어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제게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성공할 수 있었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간절했다고요. 절대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간절함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다고요. 하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저 자신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남편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저는 제가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저를 지탱해줬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옛날 동네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12년을 살았던 그 동네요. 차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많이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슈퍼마켓도 있고 그 빵집도 있고 시어머니 가게가 있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가게는 이미 다른 업종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제는 치킨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옛날 모습은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돌아보니 옛날 가게 단골이었던 분이었습니다. 어머, 며느리 아니니? 오랜만이네. 아, 안녕하세요. 여기 왜 왔어? 이제 여기 안 사는 거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가요. 그분은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와, 잘 차려입었네. 뭐 잘 되나 봐? 네, 그럭저럭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거 들었어. 장례식에 못 가서 미안해. 괜찮아요.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됐어? 요새 안 보이던데. 잘 모르겠어요. 이혼했거든요. 그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그랬어? 몰랐네. 그래도 잘 된 것 같은데. 너 혼자 살 때가 더 나아 보여. 고마워요. 그분과 몇 마디 더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차로 돌아와서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그 동네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안녕이구나. 그날 밤 집에서 오래된 박스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사 올 때 가져온 건데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박스였어요. 박스를 열자 옛날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결혼 앨범, 옛날 사진들, 편지들. 하나하나 꺼내서 봤어요. 젊었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그때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한 척했던 걸까요? 사진을 다 보고 나서 다시 박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창고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이제 그만 덮어두자.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다음날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저는 그걸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직원 한 명이 남았습니다. 대표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래, 뭔데? 대표님은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이혼하신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단 한 번도 안 했어. 오히려 왜 더 일찍 하지 않았나 후회하지. 그 직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매번 저한테만 의지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럼 헤어져. 지금 당장.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알아. 쉽지 않아. 근데 안 하면 평생 후회해. 나처럼 12년을 낭비하지 마. 그 직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용기가 나요. 대표님 보면요. 고마워.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베란다에 섰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해고장을 던진 그날요. 그날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시댁은 무너졌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잃었고 저는 얻었습니다. 그들은 끝났고 저는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물어요. 복수가 됐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복수는 이미 끝났어요. 제가 제 삶을 되찾은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복수였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에 제게 사과했습니다.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과는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손을 잡아줬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냥 놓아준 거예요. 미움도 분노도 원망도 모두 놓아줬어요. 그게 진짜 자유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소개팅 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한번 만나볼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거죠. 그날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5년 전과 달랐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자신감이 있었고 생기가 있었어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고 있어. 정말 잘 살고 있어. 사람들은 묻습니다. 넌 왜 시어머니 손을 잡아줬냐고. 복수하고만 말지 않느냐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복수는 끝났다고. 제가 제 삶을 되찾았고 그분은 제게 사과했고 그걸로 충분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어머니에게 던졌던 그 종이 해고장. 그 종이를 보며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무너진 건 시댁이었지만 새로 태어난 건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